붉은 손가락, 히가시노 게이고. 커튼 틈새로 유리문 너머 길거리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초등학생인 듯한 남자애 둘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다. 두 형사가 간 뒤로 10분 넘게 지나갔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기척은 없었다. 아키오는 한숨을 내쉬고 커튼 옆에서 물러나와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어때? 식탁 의자에 앉아있던 야에코가 물어왔다. 형사는 없어. 그리고 감시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럼 우리 집에만 찾아왔던 건 아니지? 아마도 장담은 못하겠지만. 야에코는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아까부터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내비쳤다. 잠이 부족한 탓일 것이다. 하지만 잔디를 가지고 갔으니 이제 어쩔 도리가 없겠지. 그래, 과학수사라는 게 굉장하다던데 우리 집 잔디라는 게 밝혀질지도 몰라. 언제쯤일까? 뭐가? 다음에 경찰이 우리 집에 오는 거, 그런 거 금세 아는 걸까? 글쎄, 하지만 이틀이고 사흘이고 걸리진 않을 거야. 그럼 빠르면 오늘 밤이라도? 그럴지도 모르지. 야에코는 눈을 감고 하는 소리를 흘렸다. 절망감이 감도는 목소리였다. 여보, 정말 잘 될까? 담배에 손을 뻗으려던 아키오는 슬쩍 혀를 찼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나오미가 잡혀가지만 않는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한 건 당신이잖아.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거고. 아니면 뭐야, 역시 나오미를 경찰에 데려갈까? 아키오의 말투에는 짜증이 담겨 있었다. 그로서는 충분히 고뇌한 끝에 결심한 일이었던 만큼 이제 와서 야에코가 약한 소리를 하는데 화가 뻗쳤다. 야에코는 당황한 기색으로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런 거 아니야.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반드시 잘해야겠다 싶어서 뭔가 실수는 없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머뭇머뭇 눈치를 보는 듯한 여운이 있었다. 아키오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는 성급하게 담배를 빨아들여 한개비를 금세 제로 만들었다. 우리 둘이 몇 번이나 계획을 확인했잖아. 그래서 이거라면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고, 그 다음에는 운을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 나는 이제 각오를 단단히 했어. 당신도 이제 와서 괜히 갈팡질팡하지 마. 아니, 갈팡질팡한 게 아니라니까. 뭔가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해 보려는 거야. 나 역시 각오는 했어. 조금 전에도 능숙하게 연기했잖아. 그 형사들 어떤 표정이었어? 아키오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 당신 목소리가 연기라는 건 눈치채지 못한 것 같은데 얼마나 강한 인성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어. 그래? 야에코는 적잖이 실망한 기색이었다. 실제로 어머니가 말썽을 부리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상당히 임팩트가 강했을 텐데 억지로 그러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어머니는? 글쎄, 아마 방에 누워 계실 거야. 나오미는 뭐하고 있어? 아키오의 물음에 야에코는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미간을 좁힌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뭐야, 또 게임이야? 아니야. 나오미한테도 계획을 말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해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나오미도 엄청 큰 상처를 입었어. 그 정도 반성으로 뭐가 돼? 아무튼 잠깐 불러와. 뭐 하려고? 지금 여기서 혼내봤자. 그런 거 아니야. 이번 계획을 제대로 성사시키려면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조금이라도 앞뒤가 안 맞는 점이 있으면 경찰은 그 점을 철저하게 찔러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 예행 연습을 좀 해두려고 그래. 예행 연습? 경찰은 나오미에게서도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거야.
그런 때 괜히 중언부언 딴소리를 하면 일이 다 어그러져. 정확하게 서로 말을 맞춰두어야지. 안 그러면 경찰의 신문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경찰 신문의 예행 연습을 해둘 거야. 그런 거야? 야에코는 눈을 떨구었다. 뭔가 생각에 잠긴 눈치였다. 왜 그래? 어서 불러와. 당신이 하는 말은 알겠는데 아직 좀 어렵지 않을까? 조금 더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렵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대체 왜 그래? 나오미도 그 여자애가 죽어서 크게 충격을 받고 내내 침울해해. 이 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해줬는데 아무래도 나오미는 형사 앞에서 연기 같은 건 못할 거야. 여보, 나오미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하면 안 될까? 집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오미는 집에 없었다는 것으로 하자고. 그러면 형사도 굳이 나오미한테 뭘 물어보고 어쩌고 하진 않을 거잖아. 야에코의 제안을 듣고 아키오는 천장을 우러러 보았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거 그 녀석이 한 얘기지? 응? 나오미가 그랬지. 자기는 집에 없었던 걸로 해달라고. 아니야. 나오미가 한 말이 아니라 내가 그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거야. 형사하고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나오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겠지. 안 그래? 야에코는 입술을 깨물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야 그럴 만도 하잖아. 아직 중학생인데 형사라면 그저 무섭기만 하겠지. 게다가 나오미한테 그런 일을 하라는 건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아키오는 고개를 내저었다. 아내의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갔다. 참을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변덕스러운 데다 그저 제멋대로 살아온 나오미는 틀림없이 집요하게 질문을 거듭할 형사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터였다. 그만 짜증이 나서 중간에 자백을 해버릴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누가 저지른 잘못인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일이 이렇게 된 판국에도 여전히 모든 걸 부모에게 떠맡기고 도망치기만 하는 나오미의 처신이 아키오는 참으로 한심하기만 했다. 그러면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자꾸 덧붙이는 일이 돼. 아키오는 말했다. 나오미가 집에 없었다고 하면 그럼 어디에 갔었다고 할 거야. 대충 둘러대서는 경찰이 틀림없이 그걸 증명하는 조사를 할 거고 그럼 금세 들통이 나. 어찌됐건 나오미가 형사를 만나지 않고 이번 일이 끝날 순 없어. 거짓말은 되도록 적은 편이 좋단 말이야. 아니, 그래도 야에코가 말을 어물거렸을 때였다. 인터폰에 차인벨이 울렸다. 아키오는 아내와 얼굴을 마주 보았다. 또 형사야? 야에코는 겁에 질린 듯 얼굴이 흐려졌다. 잔디 때문에 뭔가 알아냈나? 설마 그렇게 빨리는 알아내지 못할 텐데. 아키오는 마른 입술을 적시고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네, 라고 낮게 말해보았다. 응, 오빠? 나야 하루미. 아키오는 휴 하고 굵은 한숨을 내쉬었다. 귀에 들려온 건 하루미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경찰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아키오는 크게 당황스러웠다. 여동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전혀 생각해두지 않았던 것이다. 어허, 오늘은 유난히 일찍 왔네. 너희 가게 쉬는 날이냐? 일부러 느긋한 목소리를 냈다. 그렇진 않은데 마침 이 근처에 온 김에 잠깐 들렀어. 아키오는 인터폰을 내려놓고 야에코를 바라보았다. 큰일 났네. 하루미가 와버렸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든 그냥 돌려보내야지. 아키오는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다. 하루미는 이미 대문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녀로서는 결혼 전에 살던 집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말 것도 없을 터였다. 미안, 하루미. 오늘도 괜찮아. 아키오는 말했다. 괜찮다니 무슨 소리야?
어머니 일은 우리가 어떻게든 할게. 실은 지금 좀 투닥투닥 하느라 경황이 없어. 아키오는 거북한 얼굴을 지어 보였다. 왜 무슨 일이야? 하루미가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때문에 그래?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는 상관없고 나오미 때문이야. 나오미? 진학 문제로 네 새언니하고 싸움이 나서. 하루미는 의아한 얼굴을 했다. 어머니는 방에 얌전히 계셔. 몸 상태도 괜찮은 것 같고 식사 준비쯤은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 오늘은 그만 가도 괜찮다. 그래? 괜찮다면야 나는 좋지만. 일부러 와줬는데 미안하게 됐다. 아니야, 괜찮아. 자, 그럼 엄마는 이거 드시라고 해. 그러면서 하루미는 들고 있던 슈퍼 봉지를 내밀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샌드위치와 종이팩에 든 우유가 몇 개 들어있었다. 이런 걸로 괜찮을까? 에이, 요즘 엄마가 샌드위치만 보면 아주 반색을 해. 피크닉이라도 나간 기분이 드는가 봐. 그래? 아키오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엄마 방 도쿠노마, 그러니까 방 한편의 바닥을 한층 높이고 족자나 장식물을 놓는 곳에 놔주면 돼. 그러면 엄마가 드시고 싶을 때 드실 테니까. 근데 왜 도쿠노마야? 나도 몰라. 엄마한테는 엄마만의 룰이 있는 거 아닐까? 어린애하고 똑같아.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아키오로서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 글쎄다. 만일 필요하면 전화할 테니까 연락 없으면 안 와도 괜찮아. 어머, 그래? 하루미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요즘 2, 3일 어머니 상태가 좋아서 얌전하게 지내고 주말에는 내가 있으니까 그럭저럭 때울 수 있을 거야. 항상 너한테만 신세를 지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새언니가 그래도 괜찮대? 그러다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야? 싸움은 나오미 진로 문제 때문이랬잖아. 아무튼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어머니 걱정은 안 해도 돼. 아휴, 그렇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방심은 하지 마. 얌전하다가도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시니까. 새언니 화장품 같은 건 감춰두는 게 좋을 거야. 화장품? 엄마가 요즘 화장하는데 관심이 있나 봐. 하긴 다 큰 여자들이 하는 그런 화장 말고 그저 어린애가 엄마 흉내를 내면서 루즈로 장난치고 그러지. 그런 거하고 똑같아. 어머니가 그런 장난을 해? 아키오는 아버지 일이 생각났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도 그런 이상한 짓을 했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건 어머니였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눈에 띄는 곳에 화장품 같은 거 놔두면 안 돼. 알았다. 야이코한테 말해둘게. 잘 부탁해. 만약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줘. 알았어. 하루미가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아키오는 현관 끝에서 배웅했다. 이제부터 자신들이 하려는 일을 생각하면 그녀에 대해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들어 가슴이 아팠다. 아키오가 다이닝룸에 돌아오자 당장 야에코가 물어왔다. 하루미가 뭐래? 이틀 연달아 어머니 돌봐줄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하지만 대충 둘러대서 보냈어. 화장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응, 어머니 얘기야. 아키오는 하루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해주었다. 그런 못된 짓을 했어? 나는 전혀 몰랐네. 못된 짓이라는 말이 아키오의 귀에 거슬렸다. 하지만 그런 것에 잔소리를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나오미를 불러와. 그는 말했다. 여보, 그러니까 그건 지금 달콤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가 하려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기나 해?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통하지 않는 일이야. 나오미한테도 그걸 똑똑히 알려줘야지. 때를 쓰면 부모는 뭐든 다 들어준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한 거야. 정말 그 녀석은 부모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튼 불러와. 당신이 싫다면 내가 불러오지. 그가 허리를 쳐들자
야이코가 먼저 일어섰다. 잠깐만 기다려. 알았어. 나오미 불러올게. 하지만 제발 부탁이니까 심하게 나무라지 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잔뜩 겁이 나 있단 말이야. 겁이 나는 게 당연하지. 빨리 불러오기나 해. 응, 이라고 대답하고 야이코는 나갔다. 아키오는 술을 마시고 싶었다. 의식을 잃을 만큼 술에 취해 널브러지고 싶었다. 문득 깨닫고 보니 하루미에게서 받아든 슈퍼봉지를 아직도 들고 있었다. 아키오는 한숨을 내쉬고 다이닝 룸을 나섰다. 안방의 장지문을 열자 어순푸레한 속에서 어머니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어머니, 라고 다정하게 말을 걸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불러봐도 반응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키오는 잘 알고 있었다. 아키오가 누구인지 지금의 어머니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어머니 이름대로 마사이짱이라고 부르면 곧잘 대답을 해준다고 하루미가 알려주었지만 아키오는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부르고 싶은 마음은 나지 않았다. 샌드위치야. 아키오의 말에 어머니가 빙글 몸을 돌렸다. 그리고 빙긋이 웃었다. 어린 소녀처럼 웃는다는 표현이겠지만 그것을 보고 아키오는 한기를 느꼈다. 마사이는 네 발로 기어서 아키오에게 다가오더니 슈퍼 봉지를 붙잡아 다시 네 발로 기어 도코노마로 이동했다. 그리고 봉투에서 샌드위치를 꺼내더니 하나씩 옆으로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또다시 그 장갑을 끼고 있다는 것을 아키오는 깨달았다.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알고 있는 건 억지로 벗기려고 하면 미친 듯이 화를 내며 날뛴다는 것뿐이었다. 방을 나와 장지문을 닫았다.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바로 조금 전에 야이코에게 했던 자신의 말을 되씹었다. 부모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건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할 물음이라는 것을 문득 깨닫고 아키오는 털썩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한 건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아키오는 이 집에 들어온 처음에는 굳게 믿고 있었다. 야이코도 나오미도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진 것처럼 보였고 어머니도 자신의 페이스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표면상의 일에 지나지 않았다. 얼마 안 되어 무겁고 답답한 공기가 확실하게 이 집을 휘감고 돌았다. 눈에 보이는 최초의 이변은 저녁 식사 때에 일어났다. 여느 때처럼 식탁에 앉은 아키오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문을 가졌다. 어머님은 자기 방에서 드실 거래. 그의 물음에 야에코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왜? 라고 되물었지만 글쎄 나도 몰라 라며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다. 그날 이래 어머니가 식구들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는 일은 없어졌다. 그뿐만이 아니라 메뉴도 따로따로가 되었다. 야에코는 그때 이미 파트타임 일을 나가고 있었는데 그녀가 집에 없는 사이에 어머니는 자신의 저녁 식사를 따로 만드는 모양이었다. 여보, 어머니한테 프라이팬 좀 씻지 말라고 말해줘. 세제로 빡빡 문질러 씻으면 애써 기름을 먹여준 게 다 소용없게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야에코에게 타박을 당하는 일도 차츰 많아져 갔다. 왜 따로 음식을 해먹는가? 왜 함께 먹지 않는가? 그런 의문을 품으면서도 아키오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대답은 대충 짐작이 갔기 때문이다. 야에코와 어머니는 서로 좋아하는 음식도 양념도 전혀 달랐다. 그런 문제로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이 일었고 그런 일이 길게 꼬리를 물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다툼쯤이야 세상에 흔해 빠진 일이라고 결론을 내버리고 아키오는 시종 보고도 못 본 척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돌아오는 게 마음이 무거워서 술집에 들르는 일이 많아졌다.
그런 속에서 한 여자를 알게 되었고 어느새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신바시의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였다. 마침 그 무렵에 나오미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문제로 야에코가 상의를 해왔다. 시시하고 귀찮은 문제라는 생각만 들었다.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미를 나무랐다. 귀찮은 일을 만들어 온 것이 짜증나고 분통이 터졌던 것이다. 가정에 관심을 가지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키오는 여자에게 정신없이 빠져들었다. 2주일에 한 번이던 게 매주가 되고 이윽고 사흘이 못되어 가게에 들락거리게 되었다. 그 여자의 집에 들러 아침에 돌아오는 일도 자주 있었다. 역시 야에코도 눈치를 챘다. 어떤 여자야? 어느 날 밤 야에코가 캐물어 왔다. 무슨 소리야? 시침이 떼지 마. 매일 밤마다 대체 어디 가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 회사 일로 술자리에 가는 거지.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마. 그렇게 나를 속여 넘기려고? 나를 바보로 하는 거야? 매일 밤처럼 말다툼이 벌어졌다. 물론 아키오는 여자가 있다는 건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야에코도 명확한 증거는 잡지 못한 듯 했다. 하지만 그녀의 의심이 풀린 건 아니었다. 오히려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고 있었다. 아키오가 그 여자와 헤어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야에코가 이따금 자신의 휴대전화를 훔쳐본다는 것을 아키오는 알고 있었다. 답답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의 일이었다. 어머니가 꼬박 하루가 넘도록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키오가 살펴보러 갔더니 그녀는 마루 쪽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뭐하고 있어? 라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예상 외의 것이었다. 손님이 오셨으니까 나는 이 방에 가만히 있을 거야. 손님? 그런 사람 안 왔는데? 아냐, 손님 오셨어. 저거 봐, 들리지? 들려오는 건 야에코와 나오미의 이야기 소리였다. 아키오는 맥이 빠졌다. 어머니가 미운 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도 제발 좀 사이좋게 지내줘. 나도 정말 피곤하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기색이었다. 내가 모르는 손님이지. 아, 됐어. 어머니 마음대로 해. 그렇게 말하고 아키오는 방을 나왔다. 그때만 해도 아직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서 어머니가 야에코를 생판 타인대하듯 이죽거리는 거라고만 생각했었다. 실제로 그 바로 뒤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기색으로 야에코나 나오미를 대하고 있었다. 물론 사이가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티격태격 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태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아키오가 이불 속에서 까막까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야에코가 갑자기 그를 흔들어 깨웠다. 아래층에서 뭔가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다. 잠에 취한 눈을 비비며 내려가 봤더니 어머니가 작은 방에 놓여있던 탁자를 다이닝룸 쪽으로 끌어내고 있는 참이었다. 어머니, 뭐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래도 이건 이쪽 방이잖니. 왜 그래? 그건 작은 방에 놔두기로 했잖아. 하지만 밥을 먹는 곳에 갖다 놔야지. 뭔 소리야 대체? 거긴 식탁이 있다니까. 식탁? 저기 봐. 라고 말하며 아키오는 문을 열었다. 다이닝룸에 식탁이 보였다. 함께 살기로 결정했을 때 부엌과 접해 있던 작은 방을 다이닝룸으로 개조했었다. 그때 사들인 것이었다. 그제야 기억이 난 듯 마사에는 입을 해 벌리고 그대로 우두커니 서버렸다. 아무튼 됐으니까 빨리 가서 자. 이건 내가 다시 갖다 둘 테니까. 어머니는 말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자다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보다고 아키오는 생각했다. 하지만 야에코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의 생각은 달랐다.
어머니가 아무래도 치매가 온 것 같아. 냉랭한 어조였다. 설마 하고 아키오는 말했다. 당신은 회사에 가 있으니까 눈치를 못 챘겠지만 분명히 치매기라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그냥 내버려두는 일이 자주 있어. 먹는 걸 깜빡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 내가 어머니 냄비죽은 안 드세요? 하고 물었더니 자기는 그런 거 끓인 적이 없다는 거야.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아키오는 말이 턱 막혔다.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그런 병에 걸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당신 어쩔 거야. 미리 말해두겠는데 나는 시부모 뒤치다꺼리 하려고 이 집에 들어온 거 아니야? 알고 있어. 라고 대답하는 게 고작이었다. 하지만 해결책이라고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치매는 그로부터 급속히 진전되었다. 치매에도 다양한 타입이 있는 모양인데 어머니의 증세는 어떻든 기억력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다. 방금 했던 이야기를 금세 잊어버리고 자신이 했던 행동을 잊어버리고 가족의 얼굴도 잊어버리고 그뿐인가? 자신이 누구인지도 애매해지는 심한 인지증이었다. 하루미가 병원에 데려갔었지만 치료할 수 있는 전망은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했다. 야에코는 시설에 보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시어머니를 내쫓을 천재 이루의 기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루미가 단호히 반대하고 나섰다. 엄마는 이 집에 있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한 분이야. 게다가 개축하기 전에 옛날 집에 연연하고 있어. 그 오래된 집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살고 있다는 마음으로 사시는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야. 다른 장소로 옮겨가면 틀림없이 고통스러워할 거야. 그런 일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말은 그렇게 해도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건 자신들이라고 야에코는 반론했다. 그러자 하루미는 자신이 어떻게든 하겠다고 했다. 오빠나 세연이한테 신세지진 않을 거야. 내가 돌봐드릴래.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집에 그냥 있게 해줘. 좋지? 여동생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아키오로서는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었다. 우선은 그런 선에서 지내보자고 결론이 났다. 처음 무렵 하루미는 낮 시간에 찾아왔다. 어머니와 말 상대를 하고 밥을 챙겨주고 하다가 아키오가 회사에서 돌아올 즈음에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녁에 오는 편이 좋겠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 낮 시간에는 어머니가 대부분 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하루미는 오게 되었다. 늘 직접 만든 음식을 들고 왔다. 어머니는 야에코가 요리한 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젠가 하루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엄마는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신은 어딘가 낯선 집에 맡겨져 있고 저녁이 되면 엄마가 자기를 만나러 와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키오로서는 얼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아닌 게 아니라 유아 퇴행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았다. 아키오는 관련 책자를 몇 권인가 읽어보았다. 어떤 책에나 거의 비슷한 어드바이스가 적혀 있었다. 치매 노인에게는 본인이 만들어낸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유지해가면서 조심스럽게 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이 집은 이미 알지 못하는 낯선 집인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아키오 역시 어머니에게는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인 것이다. 마스미야와 가가가 담당 구역의 집을 모두 돌고 났을 때는 이미 밤이 되어 있었다. 가방 안은 채취한 잔디가 들어있는 비닐봉투로 가득했다. 수학이 있었는지 어떤지 마스미야 스스로도 잘 알 수 없었다. 그가 돌아다닌 어떤 집에도 소녀를 죽일 만한 사람은 살고 있지 않았다. 모두가 그저 평범했고 먹고 사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처럼 보였다. 이 동네에는 없어. 버스길을 향해 걸으며 마스미야는 말했다.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건 역시 변질자야. 혼자 살아가는 남자. 그리고 비뚤어진 성벽을 가진 놈이겠지. 생각을 좀 해보라고. 길에 지나가는 여자애를 갑자기 차에 끌고 들어가서 냅다 납치한 거야. 무슨 못된 짓을 할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대개는 그 장소에서 되도록 먼 곳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어? 어딘가 다른 곳에서 실수로 아이를 살해하고는 이 동네로 돌아와 사체를 버리기로 한 거야. 범인이 이 동네 사람인 것처럼 꾸미려고 말이지. 그렇다면 범인은 이 동네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야. 내가 말하는 거 뭐 이상한 데라도 있어? 옆에서 걸어가는 가가는 말이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뭔가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다. 교이치로 형! 마스미야가 불렀다. 가가는 그제야 얼굴을 들었다. 내 얘기 안 들었어? 아니, 듣고 있었어. 네 생각은 잘 알겠어. 제법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째 말을 빙빙 돌리는 것 같아서 마스미야는 조금 짜증이 났다. 아니,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가가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런 거 없어. 내가 말했었지. 관할서 형사는 수사 일과의 지시를 따를 뿐이라고. 자꾸 그 말만 하는데 진짜 신경질 나네. 싫은 소리를 하자는 게 아니야.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하지. 두 사람은 버스길로 나갔다. 마스미야는 택시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 전에 가가가 말했다. 난 잠깐 들렀다 갈 때가 있어. 빈 차를 발견하고 막 손을 쳐들려던 마스미야는 황급히 그 손을 내렸다. 어딘데? 들렀다 갈 데가 어디야? 가가는 잠시 망설인 뒤에 마스미야를 따돌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한숨을 내쉬고 나서 대답했다. 한 군데 마음에 걸리는 집이 있어. 좀 더 조사해 보려고. 어떤 집인데? 마에하라라는 집. 마에하라. 마스미야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각 세대의 리스트를 훑어보았다. 아, 그 집? 치매 할머니가 있던 집이지. 근데 어째서 그 집이 마음에 걸려? 말하자면 길어. 게다가 아직은 그저 추측만 하는 단계야. 마스미야는 파일을 탁 덮으며 가가를 노려보았다. 관할서는 일과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일과 사람에게 뭘 숨기고 그러지 말라고. 딱히 숨길 마음은 없는데. 가가는 난처한 듯 덥수룩하게 수염이 자란 뺨을 손끝으로 벅벅 긁고는 어깨를 움츠렸다. 알았어. 같이 가자. 근데 가봤자 괜히 헛수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 미리 알아둬라. 아, 예. 전혀 괜찮거든요. 얼마나 헛수고를 하고 돌아다녔는가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진다고 어떤 분이 가르쳐 주셨거든. 외삼촌 다카마사가 가르쳐 준 말이었다. 가가가 어떤 얼굴을 하나 싶어서 마스미야는 표정을 살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음을 뗐다. 가가의 뒤를 따라 한참 걸어가 은행 공원에 도착했다. 이미 출입 금지는 해제되었지만 공중 화장실 주변에는 아직도 로프가 쳐져 있었다. 인기척이 전혀 없는 것은 밤 시간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이 벌써 널리 알려진 탓인지도 모른다. 가가는 로프를 타 넘고 화장실 쪽으로 다가갔다. 입구 앞에서 발을 멈췄다. 범인은 어째서 사체를 이런 곳에 버렸을까? 가가가 선체로 물어왔다. 그거야 밤 시간에 공원이라면 남의 눈에 띄지도 않을 거고 아침까지 사체가 발견될 걱정도 없다. 대충 그런 거 아닐까? 하지만 남의 눈에 잘 안 띄는 장소라면 그 밖에도 얼마든지 있어. 굳이 깊은 산중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인접한 니자시 쪽으로 잠깐 나가면 한참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숲이 여기저기에 있잖아. 그런 곳에 버리는 게 사체 발견도 한참 늦어질 텐데 말이야. 왜 범인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동네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가가는 머리를 갸웃했다. 그럴까? 아니라는 거야? 범인으로서는 그런 속임수를 쓰는 것보다 사체가 최대한 늦게 발견되는 게 메리트가 훨씬 클 텐데? 유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당장 드러내놓고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그럼 교이치로 형은 왜라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범인은 이 장소를 선택했지? 가가는 천천히 마스미야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나는 말이지, 범인은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장소에 내다버린 거라고 생각해. 어쩔 수가 없어서? 범인에게는 또 다른 길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어. 좀 더 먼 곳에 내다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단이 없었다는 거야. 수단이라니, 자동차? 그래, 그거야. 범인은 자동차 운전을 못해. 혹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럴까? 난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아니, 자동차가 없다면 이번 범행은 불가능해. 첫째로 어떻게 사체를 실어 나르겠어. 여기까지 직접 들고 걸어왔다는 거야? 아무리 어린애라지만 20kg은 될 거야. 게다가 사체는 골판지 상자에 담겨 있었어. 상당히 큼직한 상자야. 안고 걸어오기에는 너무 힘들지. 그 종이 상자 말인데 사체에 발포 스티로폼 알갱이가 붙어 있었다고 했지. 응, 그래서 가전제품 빈 상자를 썼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지. 발포 스티로폼 조각이 붙어 있었다는 건 가가는 둘째 손가락을 세웠다. 범인은 골판지 상자에 직접 사체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일순 마스미야는 가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그 광경을 떠올려 보고 나서야 가까스로 아하 하고 감지되는 게 있었다. 아, 그렇구나. 너 자동차 가졌던가? 있어. 중고차이긴 하지만. 중고차라고 해도 소중한 마이카겠지? 그럼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동차로 운반하려고 할 때 골판지 상자에 사체를 직접 넣을까? 그래도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사체가 젖어 있는데도? 젖어? 피해자는 목이 졸렸을 때 오줌을 흘렸어. 발견되었을 때도 치마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 나는 감식과보다 먼저 현장을 봤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화장실 안이어서 냄새는 별로 안 났지만. 그러고 보니 수사자료에 그런 이야기가 써 있었던 것 같네. 다시 한번 물어보자. 그런 사체라도 직접 상자에 넣을까? 마스미야는 입술을 혀로 적셨다. 사체의 오줌이 상자에 스며들어서 내 차가 더러워지는 건 별로 마음에 안 들겠는데? 그래, 더러워지고 냄새까지 나게 됐지. 게다가 차 안에 사체의 흔적이 남게 돼. 사체를 일단 비닐 시트나 뭔가에 싸고 그 다음에 상자에 넣는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야. 이번 범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일까? 자동차로 실어 나른 게 아니기 때문에? 가가는 어깨를 으쓱 쳐들었다. 물론 반드시 그렇다고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범인이 털털한 성격이어서 자동차가 더러워지는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해. 근데 자동차를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큼직한 종이 상자를 날랐지? 문제는 바로 그거야.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아까 말했던 대로 직접 들고 여기까지 오는 건 너무 힘들어. 밀차가 있다면 편리하긴 하겠지만 한밤중에 그런 걸 밀고 나왔다가는 그거야말로 금세 눈에 띄겠지. 나도 같은 생각이야. 눈에 띄지 않으면서 밀차와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면 그게 뭘까? 유모차? 아니지. 옛날 유모차라면 모를까. 요즘 걸로는 무리겠네. 가가는 싱긋 웃고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것을 조작해서 마스미야 쪽으로 내밀었다. 이것 좀 봐. 마스미야는 휴대전화를 받아들었다.
액정 화면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된 땅바닥인 듯한 곳이 나와 있었다. 이건 뭐야? 지금 네가 서 있는 땅바닥을 촬영한 거야. 감식과에서도 찍었을 테지만 일단 나도 몇 장 박아놨어. 이게 어쨌는데? 잘 보면 뭔가 지운 듯한 자국이 있는 거 보이지? 아닌 게 아니라 지면에 몇 줄기인가 굵은 선이 생겨 있었다. 이거 그냥 어린애들이 땅바닥에 낙서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번에는 범인이 다녀간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게 마음에 걸리지. 밀차가 됐건 밀차를 대신할 뭔가가 됐건 범인은 그걸 사용해서 사체를 이곳에 옮겨왔을 텐데 말이야. 어제는 오전까지 빗발이 뿌려서 이 근처 땅바닥이 상당히 질퍽거렸을 거야. 그렇다면 이게 그 흔적일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지워져 버렸으니 별 수가 없잖아. 그렇게 말하며 마스미야는 휴대전화를 가가에게 건네주려고 했다. 아니, 잘 봐. 지워진 폭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 폭? 다시 한번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30cm 정도인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30cm라면 밀차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아. 그건 그렇네. 그렇다면 이건... 마스미야는 화면에서 얼굴을 들었다. 자전거 흔적? 아마도. 가가는 말했다. 게다가 뒤에 짐칸이 붙은 자전거야. 요즘 자전거는 뒤에 짐칸이 없는 게 많거든. 좀 더 말하자면 그리 크지 않은 자전거야. 어째서? 실제로 해보면 알아. 큼직한 종이 상자를 짐칸에 얹고 그것을 받쳐가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는다고 해봐. 자전거가 너무 커서야 손이 닿질 않겠지. 그 상황을 마스미야는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가가의 추리는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범인과 가까운 곳에 잔디가 있다. 범인은 자동차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자동차가 없다. 그 대신 짐칸이 딸린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그거네. 말을 하면서 마스미야는 그런 조건에 합치하는 집을 짚어보았다. 그래서 마에하라로군. 분명 그 집에는 주차장도 주차 스페이스도 없었어. 자전거는... 아, 그러고 보니 교이치로 형이 그 집 자전거를 보고 있었지. 응, 짐칸이 딸린 자전거였어. 그 자전거라면 큼직한 상자도 실어 나를 수 있어. 그렇군. 하지만... 뭐지? 그것만으로 딱 한 집으로 수사망을 좁힌다는 건 추리가 너무 단순한 거 아닐까? 이를테면 집에 자동차가 있는데도 막상 범인은 운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 마스미야의 말에 가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것만으로 그 집을 점 찍은 건 아니야.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 바로 장갑이야. 장갑? 초동 수사 단계에서 내가 그 집에 찾아갔었어. 가스가이 유나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목격 정보를 수집하러 다니던 때야. 그때 그 집에서 치매증에 걸린 할머니를 만났었지. 그 할머니가 흔들흔들 정원에서 나와 그곳에 떨어져 있던 장갑을 주워서 끼고 있었어. 왜 그런 짓을 했지? 가가는 어깨를 으쓱 들어올렸다. 치매증, 즉 인지증 환자의 행동에 논리적인 설명을 달려고 해봤자 쓸데없어. 그보다 문제는 그 장갑이야. 할머니가 그 장갑을 나한테 보여주었거든. 이런 식으로. 그는 마스미야의 얼굴 앞에서 손을 쫙 펼쳤다. 그때 분명히 냄새가 나더라고. 에? 희미하게 이상한 냄새가 났어. 오줌 냄새였지. 피해자는 오줌을 흘렸다. 바로 그 냄새라는 거야. 강아지도 아니고 내가 그런 것까지 알진 못하지. 하지만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범인이 장갑을 꼈었다고 하면, 아니, 분명 장갑을 꼈을 거야. 맨손으로 사체를 만지면 지문이 남을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장갑에는 피해자의 오줌이 묻었을 것이다. 더러움을 탔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 그 뒤에 발포 스티로폼이 의복에 붙어 있다는 게 판명되었고, 그래서 방금 말한 것들이 생각난 거야. 그러고 보니 점점 더 그 집이 마음에 걸리더라고. 마스미야는 마에하라라는 집에서의 일이 생각났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집이었다. 마에하라 아키오라는 세대주에게서도 범죄의 기척을 느끼지 못했다. 굳이 말하자면 치매증을 가진 어머니가 날뛰는 바람에 힘들어한다는 이야기가 인상에 남아있는 정도였다. 마스미야는 파일을 펼쳐 마에하라가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았다. 47세의 회사원, 그 아내, 중학생 아들, 그리고 치매증 할머니. 이 중 누군가가 범인이라는 거지. 그러면 다른 가족은 그 일을 알지 못했을까? 가족에게 들키지 않고 과연 이번 범행이 가능할까? 아니, 불가능할 거야. 가가는 즉석에서 대답했다. 만일 그 집의 누군가가 범인이라면 다른 가족들은 범행의 은닉을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해. 애초에 이번 사건은 적어도 2사람 이상이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고 나는 보고 있어. 단정적인 어조에 마스미야는 가가의 눈을 마주 바라보았다. 거기에 응하듯 가가는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한 장의 사진이었다. 마스미야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피해자의 발을 촬영한 사진이었다. 양쪽 모두 운동화가 신겨진 상태였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마스미야가 물었다. 운동화 끝을 묶는 방법이 문제였어. 가가는 말했다. 자세히 보면 양쪽 신발의 끈을 묶는 방법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 둘 다 리본으로 묶었는데 끈의 위치가 정반대로 되어 있다고. 게다가 한쪽은 촘촘하게 묶었는데 다른 한쪽은 상당히 느슨해. 보통 똑같은 사람이 운동화 끈을 묶었을 경우라면 좌우가 묶는 방식이 달라지는 일은 별로 없어. 그러고 보니 정말. 마스미야는 얼굴을 바싹 들이대 사진을 응시했다. 아닌 게 아니라 가가가 말한 그대로였다. 감식과의 보고로는 운동화가 한 차례 양쪽 다 벗겨졌던 흔적이 있다더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떻든 오른쪽과 왼쪽의 신발을 서로 다른 사람이 끈을 묶었다고 생각해야겠지. 마스미야는 저도 모르게 탄성이 새어나왔다. 가족 모두가 합세한 범행이란 말이지. 살인은 단독범이었더라도 은닉에 가족이 협력한다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마스미야는 사진을 돌려주면서 가가의 얼굴을 새삼 곰곰이 뜯어보았다. 뭐야? 가가가 의아한 듯이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이유로 이제부터 마에하라가에 대해 조금 더 탐문을 해보자고 생각한 거야. 나도 꼭 함께 가야겠어. 수사 일과에서 나오신 분의 동의를 얻었으니 나도 한결 마음이 든든한데. 걸음을 옮기는 가가의 뒤를 따라가며 가가 규이치로는 역시 대단한 형사라고 마스미야는 생각했다. 마에하라가의 맞은편에 오타라는 집이 있었다. 새로 지은 하얀 집이었다. 마당에 잔디는 없었다. 인터폰에 차인벨을 울리고 마스미야가 이름을 밝혔다. 현관으로 나온 것은 30대 중반쯤의 주부였다. 맞은편 마에하라 시내에 대해 잠시 물어볼 게 있어서요. 마스미야는 그렇게 운을 뗐다. 뭔데요? 주부는 의아한 듯한 얼굴을 하면서도 그 눈엔 호기심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야기를 드러내기 쉽겠다고 마스미야는 생각했다. 최근에 그 집에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던가요? 바로 2, 3일 전의 일도 괜찮습니다만. 마스미야의 질문에 주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그 집 사람들을 별로 보지 못했네요. 이전에는 그 댁 아줌마하고 이야기도 자주 했었는데. 이번에 여자의 사체가 발견된 그 사건 때문인가요? 당장 거꾸로 질문을 던져온다.
마스미야는 쓴 웃음을 지으며 손을 저었다.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건 그렇고 그 댁 남편분은 아시나요? 네, 몇 번인가 인사를 했었어요. 어떤 분이시죠? 글쎄, 점잖은 분이세요. 부인이 적극적이고 씩씩한 분이라서 더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르지만요. 아드님이 있죠? 중학교에 다니는? 아, 나오미군. 네, 알고 있어요. 어떤 학생인가요? 글쎄, 평범한 남자예요. 그다지 활발한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는데 밖에서 노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근처 애들은 다들 집 앞에서 공차기를 하면서 놀거든요. 한 번씩은 우리 집 마당에 공이 들어오는데 나오미 군은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녀는 마에하라 나오미에 대해 최근의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은 듯했다. 그다지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슬슬 물러날 생각을 하고 있으려니 그 댁도 참 힘드실 거예요. 라고 그녀 쪽에서 먼저 말했다. 뭐가요? 있잖아요. 그 집 할머니가 안 좋은 병에 걸리셨거든요. 아, 네. 이전에도 아줌마가 얼핏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을 위해서도 어딘가 시설에 보내는 게 좋을 텐데 그런 시설은 좀채 자리가 나지를 않고 자리가 난다고 해도 남편이나 남편 쪽 친척들이 좋은 얼굴은 하지 않을 거래요. 정말로 급작스럽기도 하죠. 치매가 아니라 요새는 인지증이라고 한다던가. 전에는 그 할머니가 참 단정한 분이셨는데 말이에요. 아들네 가족과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예요. 그런 증세가 나타나신 건. 주위 환경이 바뀌면서 그것이 인지증으로 진행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마스미야도 들은 일이 있었다. 급격한 변화에 마음이 미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말이에요. 여기서 주부는 희미하게 의미심장한 웃음을 띄었다. 그야 그댁 아줌마도 힘들기야 하겠지만 인지증 노인네를 안고 있는 집은 요즘에는 아주 많잖아요. 그나마 다른 집에 비하면 마에하라 시내는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매일 저녁마다 그 집 남편의 여동생이 오거든요. 병든 어머니를 돌봐드리려고 하루도 빠짐없이 오는 거예요. 참, 그 여동생도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마에하라 씨의 여동생이 이 근처에 사나요? 네, 역 앞에서 양품점을 해요. 가게 이름이 다지마라던가 그랬어요. 이번 금요일 밤은 어땠죠? 지금까지 말없이 듣고 있던 가가가 갑자기 옆에서 물었다. 그날 밤에도 역시 여동생 되는 분이 오셨던가요? 금요일? 아, 글쎄 그건... 주부는 잠시 생각해보고 고개를 저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군요. 가가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 하지만 그러고 보니 주부가 말했다. 요 이틀 정도는 안 왔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여동생이 늘 자동차로 오거든요. 차라야 아주 작은 자동차지만 항상 집 앞에 세워둔 게 보였어요. 근데 어제하고 오늘은 차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자동차가? 아, 그랬습니까? 가가는 역시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분명하게 생각을 굴리고 있는 기색이었다. 이 주부에게서 드러낼 만한 일은 그것밖에는 없어 보였다. 그래서 마스미야는 아유, 바쁘신데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뒤를 이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전에 가가가 다시 물었다. 다나카 씨 댁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네? 다나카 씨? 주부는 허를 찔린 듯한 기색이었다. 마스미야도 그녀 못지않게 당황스러웠다. 다나카라니, 그건 또 누구란 말인가? 이 앞에 옆집, 다나카 씨네요. 가가는 마에하라가의 왼편으로 이웃한 집을 가리켰다.
그쪽 댁에 대해 최근 들어 뭔가 마음에 걸리는 점은 없었습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아마 그쪽 집은 주인 아저씨가 전에 동네 회장을 하셨다고 하던데. 아, 네.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에도 그 댁에 인사를 하러 갔었어요. 한참 옛날 일이지만요. 가가는 다나카라는 집에 대해 두세 가지 질문을 한 뒤에 주변의 몇 군데 집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을 물었다. 주부는 서서히 지겨운 듯한 표정이 되어갔다. 왜 다른 집에 대해서도 물어봤어? 주부의 집에서 물러나온 뒤에 마스미야는 물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맞아. 별 의미 없어. 가가는 즉각 대답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자 가가는 멈추어 서서 마스미야를 보았다. 마에하라가가 이번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는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없어. 공상에 가까운 추리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일 뿐이지. 어쩌면 우리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 탐문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 점을 생각하면 그들이 행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불이익이라니? 우리가 탐문을 했다는 것 때문에 아까 그 주부가 마에하라가에 대해 가진 인상이 확실히 바뀌었을 거야. 그 호기심에 찬 눈빛을 봤지. 우리가 탐문을 했었다는 얘기를 그 주부가 뭔가 상상한 내용까지 섞어서 남에게 퍼뜨리지 않으리라고는 단언할 수가 없어. 소문은 소문을 낳아서 차츰 마에하라가를 에워싸겠지. 가령 범인이 따로 있어서 그 진범이 잡힌다고 해도 한번 퍼진 소문은 좀채 사라지질 않는 법이야. 아무리 수사를 위해서라지만 그런 피해자를 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별 관계가 없는 집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두면 그 주부에게 마에하라가만 특별한 존재가 되는 일은 없어. 자기네 집에 대해서도 다른 곳에서 탐문을 할지도 모른다 라고까지 생각하지 않겠어? 마스미야는 눈을 떨구었다. 나는 미처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그저 내가 일하는 방식일 뿐이야. 그대로 따라하라는 건 아니야. 그건 어찌됐건. 가가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마에하라가로 향했다. 어제 오늘 여동생이 오지 않았다는 게 마음에 걸리는군. 어머니를 돌봐주러 찾아온다는 그 여동생 말이지. 아까 우리가 갔을 때 마에하라 아키오는 어머니가 날뛰고 있다고 했었어. 만일 늘 돌봐주던 사람이 있었다면 보통 그 사람을 부르겠지. 근데 왜 부르지 않았을까? 여동생이 그때 마침 집에 없었다든가. 먼저 그쪽부터 확인해보자. 택시를 타고 역 앞에 내렸다. 양품점 다즈마는 버스길에서 꺾어 들어간 길에 곧바로 있었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부인복이며 액세서리,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가게 안쪽에서 40살 남짓한 여자가 선체로 전자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마스미야 일행이 들어서자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며 돌아보다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남자 둘이서 가게에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었다. 마스미야가 경찰 수첩을 내보이자 그녀의 얼굴은 더욱더 긴장되었다. 이쪽에 마에하라 아키오 씨의 여동생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전데요. 아, 그러시군요. 실례지만 성함은 다즈마 하루미예요. 라고 그녀는 이름을 댔다. 마에하라 씨네 집에 어머니가 계시죠? 마에하라 마사이 씨라고. 네,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다즈마 하루미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마스미야는 최근에도 어머니를 돌봐드리러 갔었는지 어떤지 확인해 보았다. 그러자 역시 요즘 이틀 동안은 가지 않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아까도 잠깐 들렀었는데 요즘에 엄마 몸 상태가 좀 괜찮고 얌전하게 있으니까 오늘도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몸 상태가 괜찮다고요? 하지만
날뛰는 바람에 정말 힘들다 라고 마에아라 아키오가 했던 이야기를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런 마스미야의 옆구리를 가가가 슬쩍 찔렀다. 마스미야는 얼른 입을 다물고 가가를 보았다. 가가는 시치미를 뚝 떼는 얼굴로 다지마 하루미에게 질문을 던졌다. 안 와도 괜찮다고 하는 일이 자주 있었나요?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무슨 일에 대한 조사예요? 오빠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은행공원에서 여자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에 대해 아십니까? 가가는 말했다. 네? 그 사건 때문이에요? 다지마 하루미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가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범인이 차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부근의 불심 차량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요. 마야라시 댁 앞에도 항상 주차하는 차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잠시 물어보러 온 겁니다. 그건 제 차예요. 죄송해요. 거기 말고는 차를 세워둘 데가 없어서 그만. 아니요. 오늘은 불법 주차에 관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참 힘드시겠네요. 어머니를 돌봐드리려고 날마다 빠짐없이 찾아가시다니. 아니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저도 기분 전환이 되고 좋아요. 다즈마 하루미는 웃음을 지었다. 눈꺼풀이 두툼해서 눈이 실처럼 가늘어졌다. 하지만 그런 병을 가진 분을 다루자면 어려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괜히 화를 내고 날뛰거나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듯이 가가는 말했다. 네. 그런 사람도 있다던데 저희 엄마는 얌전해서 괜찮아요. 게다가 노인네를 돌봐드리는 건 역시 친혈육이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군요. 가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스미야에게 눈짓을 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마스미야는 다즈마 하루미에게 머리를 숙였다. 고바야시 주임에게 보고하는 게 좋겠어. 가게를 나와 곧바로 가가가 말했다. 안 그래도 지금 보고할 생각이야. 마스미야는 그렇게 말하며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